지금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등에 업고 살았던 미국이 갑자기 칼을 빼들었거든요. 트럼프는 SNS에 펜만 한번 놀리면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프랑스에는 와인과 치즈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한국에는 자동차와 의약품의 25%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협박했죠. 동맹이요. 그딴 건 없었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G7 정상 4명이 줄줄이 중국으로 달려간 겁니다. 마크롱은 4번째 방중이었고, 영국 총리는 8년 만에 처음 중국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 외무장관도 못 데려갔습니다. 비굴하게 중국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면서 정작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 한국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그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미국의 그림자, 아시아의 조립 공장 정도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처참하게 틀렸어요. 새벽 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조선소, 관세 25%를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자동차 회사, 미국도 안 해주는 기술 이전을 선뜻 내미는 방산 기업들, 그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듀퐁, 프랑스 외교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25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담당해왔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경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관세 협박을 이겨내고 유럽의 새로운 파트너로 떠올랐는지, 그 놀라운 전말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파리 7구에 자리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건물 4층. 제 연구실에서 저는 이후 방산 자립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방산 시장 현황을 정리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본과 중국 분석을 마치고 그 다음 차례인 한국을 다루려던 참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25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담당하면서 수없이 다녔지만 한국은 늘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겼거든요. 미국의 충실한 추종자, 삼성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그게 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부분에 미국 무기 체계에 종속된 2차 공급자, 독자 기술력 미흡, 유럽 협력 우선순위 낮음이라고 적었어요. K 모식이 전차를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차피 핵심 부품은 전부 독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조립 공장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동료 연구원 장 릭이 들어와서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또 관세를 들먹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NATO 사무총장 발언을 언급하더군요. 마르크 리터가 유럽이 단독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꿈에 불과하다고 했대요. 진정한 국방 자립을 이루려면 국방비를 GDP 대비 5%에서 10%로 2배 늘려야 한다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트럼프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장 릭이 한국도 트럼프한테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의약품의 관세 25%를 때리겠다고 협박한다더군요. 한국의 어느 교수가 분석하길 한국과 일본, 대만은 이유나 NATO처럼 집단적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국의 일방주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했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그 나라들 사정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G7 정상들이 줄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4번째 방중, 캐나다 카니 총리의 9년 만에 중국행, 영국 스타머 총리의 8년 만에 방중 예정, G7 국가 중 4개국 정상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는 건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캐나다는 아예 대미 수출 비중을 72%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서방 동맹의 균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70년간 미국 중심으로 굳건하게 유지되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중국으로 달려가는 서방 정상들, 미국의 관세 협박에 벌벌 떠는 유럽. 그 혼란 속에서 정작 우리가 손잡아야 할 진짜 파트너가 어디 있는지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직접 글을 올렸거든요. 내가 펜만 한번 놀리면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협박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EU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45% 관세 예고, 독일 자동차의 추가 관세 위협, 이탈리아 명품까지 타격이 예고. 70년 동맹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미국이 진짜 이러고 나오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됐다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의 관세 25%를 복원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도 당했구나.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건 우리나 저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를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앞으로도 유사한 압박이 반복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영국 소식은 더 처참했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압박을 의식해서 외무장관조차 데려가지 못했어요. 사실상 비즈니스 방문에 가까웠다는 평가였습니다. 강대국 총리가 중국 앞에서 허리를 굽히면서도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외교도 못하는 꼴이었죠. 게다가 스타머 총리의 지지율은 19%까지 추락해서 역사상 최저 수준의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국도 저 모양인데 프랑스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이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2024년 의회에 산 이후 프랑스 정치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거든요. 서방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 류기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봤냐며 태블릿을 들이밀었는데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 떠 있었어요. 폴란드의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대 수출. 총액 20조 원 이상.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1000대나 팔았다고요. 장 류기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한테 전차 팔 때 3년 기다리라고 했대요.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6개월 안에 첫 물량을 보내줬고 기술 이전까지 해줬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할 수 있게 공장도 같이 짓자고 제안했대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제쳤다고요. 그 조립 공장이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유럽의 자존심 독일을 꺾었다는 거잖아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장 류기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이집트까지 줄을 서고 있대요. 한국 방산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반 페이지로 정리하고 우선순위. 하위라고 적었던 그 나라가 실은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한테 관세 25%를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나라. 중국처럼 굽신거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길을 가는 나라. 어쩌면 우리가 진짜 손잡아야 할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대. 그 숫자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새벽 2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보기로 한 거예요. 검색 결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라 있었어요. 프랑스보다 높은 순위였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었어요. 호주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까지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죠. 제가 조립 공장이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영국 소식이었어요. 스타머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압박을 의식해서 외무장관조차 데려가지 못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굴하게 중국 앞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정작 한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지율 19%로 추락한 총리가 중국한테는 굽신거리면서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한국은 안 보는 거지? 미국한테 관세 25% 맞으면서도 굴복 안 하고 버티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다들 중국만 쳐다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산뿐만이 아니었어요.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1위권이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하나가 연간 2,400만 톤을 생산하는데 이건 영국 전체 조선소 생산량의 48배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48배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반년 넘게 미국의 관세 25% 직격탄을 맞았는데 가격 인상을 자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거였어요.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틴 겁니다. 프랑스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부에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버텼어요. 점심도 거른 채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이 뭔지 점점 윤곽이 잡혀갔어요. 첫째, 가격 경쟁력.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30%에서 40% 저렴했습니다. 둘째, 납기 준수. 독일이 3년 기다리라고 할 때 한국은 6개월 만에 첫 물량을 보냈어요. 셋째, 기술 이전. 미국은 절대 안 해주고 독일도 거부하는데 한국은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넷째, 실전 검증.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제 전쟁을 상정한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강한가? 그리고 그 아래에 답을 썼어요. 절박함.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NATO 사무총장은 유럽이 국방비를 2배로 늘려야 자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이미 그 절박함을 70년간 몸으로 겪어온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유럽은 미국의 우산 아래서 너무 오래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느슨해졌고 나태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기술을 개발해왔던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한국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웠거든요. 미국의 그림자, 조립 공장, 우선순위 하위. 제가 썼던 그 문장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서류와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저력을 가진 나라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서울행 비행기가 이틀 뒤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 6시였습니다. 11시간 비행에 지쳐 있었지만 묘하게 긴장이 됐어요. 25년간 동아시아를 다녔으면서도 한국은 서울 경유로 몇 번 스쳐 지나갔을 뿐 제대로 발을 디딘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의전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서울 근교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파리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규모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각종 무기와 장비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영어, 아랍어, 폴란드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의전관을 따라 한국 방산 업체 부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KF-21 보라매였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전투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럽 공동 개발 유로파이터만 알았지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부스에 있던 관계자가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추고 있고 최대 속도는 마하 1.8에 달합니다. 가격은 미국 F-35의 절반 수준이고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프랑스 라팔이 대당 1억 2천만 달러 정도인데 KF-21은 그보다도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 천국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성능이 미국 패트리어트에 버금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 협상 중이라더군요. 중동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점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호주 육군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업체를 제치고 한국이 최종 선정됐다고 했어요. 호주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유럽의 자존심이 아시아 신흥국에 밀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부스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부스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파트너가 원하시면 공동 생산도 가능하고 현지 공장 설립도 지원해드립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해줘요. F-35를 사면 정비조차 미국 본토로 보내야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레오파드 전차 수출하면서 핵심 기술은 꽁꽁 숨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까지 나눠준다고요. 그것도 선뜻 말이에요. 저는 메모장에 휘갈겨 적었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협박하고 한국은 기술로 손을 내민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으면 바보다. 장상식이라는 한국 무역협회 연구원장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과 손잡으면 평생 관세 협박에 시달려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파트너를 파트너로 대우해줬어요. 전시회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NATO 사무총장이 유럽 자립은 꿈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국방비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국과 손잡으면 어떨까요?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시장이 만나면 미국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전관이 다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방문이었어요. 밤 비행기로 이동해서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합차에 올랐어요. 한국의 진짜 저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 6시였습니다. 11시간 비행에 지쳐 있었지만 묘하게 긴장이 됐어요. 25년간 동아시아를 다녔으면서도 한국은 서울 경유로 몇 번 스쳐 지나갔을 뿐 제대로 발을 디딘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의전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서울 근교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파리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규모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각종 무기와 장비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영어, 아랍어, 폴란드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의전관을 따라 한국 방산 업체 부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KF-21 보라매였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전투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럽 공동 개발 유로파이터만 알았지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부스에 있던 관계자가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추고 있고 최대 속도는 마하 1.8에 달합니다. 가격은 미국 F-35의 절반 수준이고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프랑스 라팔이 대당 1억 2천만 달러 정도인데 KF-21은 그보다도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 천국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성능이 미국 패트리어트에 버금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 협상 중이라더군요. 중동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점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호주 육군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업체를 제치고 한국이 최종 선정됐다고 했어요. 호주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유럽의 자존심이 아시아 신흥국에 밀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부스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부스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파트너가 원하시면 공동 생산도 가능하고 현지 공장 설립도 지원해드립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해줘요. F-35를 사면 정비조차 미국 본토로 보내야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레오파드 전차 수출하면서 핵심 기술은 꽁꽁 숨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까지 나눠준다고요. 그것도 선뜻 말이에요. 저는 메모장에 휘갈겨 적었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협박하고 한국은 기술로 손을 내민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으면 바보다. 장상식이라는 한국 무역협회 연구원장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과 손잡으면 평생 관세 협박에 시달려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파트너를 파트너로 대우해줬어요. 전시회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NATO 사무총장이 유럽 자립은 꿈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국방비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국과 손잡으면 어떨까요?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시장이 만나면 미국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전관이 다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방문이었어요. 밤 비행기로 이동해서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합차에 올랐어요. 한국의 진짜 저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거제도 조선소의 불야성, 방산 전시회에서 본 KF-21, 그리고 현장 소장에 굳은 살 박힌 손. 그 모든 장면이 뒤섞여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후 방산 자립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부분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새로 썼어요. 미국 무기 체계에 종속된 2차 공급자라고 적었던 그 문장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저는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이후 전략적 방산 협력 가능성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절반쯤 완성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소장이 급하게 저를 호출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왜 프랑스 연구소에 연락을 합니까? 소장이 설명했어요. 제가 한국을 다녀온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성 중인 보고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EU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검토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연구 내용을 미국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청인지 해킹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소장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당분간 한국 관련 연구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거든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건 한국과의 협력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트럼프가 EU 전체를 향해 공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미 캐나다 카니 총리와 영국 스타머 총리에게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말라고 경고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타깃이었어요. 유럽이 한국과 손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금융 제재와 추가 관세를 운운하며 협박했어요. EU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자문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외무부 관료들 대부분은 미국 눈치를 보자는 쪽이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였죠. 그때 산업부 관계자가 발언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언급하더군요. 한국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고요. 트럼프는 합의고 뭐고 신경 안 써요.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거라고 했어요. 관세 압박을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일상적 리스크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한테 관세 25%를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반년 넘게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어요. 그들은 이를 악물고 견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잡아야 할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외무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에 끌려다니면 평생 관세 협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한국과 손잡으면 기술도 얻고 자립 기반도 마련할 수 있어요. 중국 방문할 때는 외무장관도 못 데려가면서 비굴하게 굽신거렸잖아요. 한국에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완성해서 외무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의 협박이 무서워서 움츠러들면 영원히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이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한이후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었어요. 6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한국 방산의 기술력,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정책, 그리고 EU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빼곡히 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은 관세로 협박하고 한국은 기술로 손을 내민다.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외무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장관이 다른 회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2시간을 꼬박 기다린 끝에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가니 장관이 창가에 서서 에펠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장관님,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압박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눈치 보다가는 영원히 종속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관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은 4번이나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왜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중국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면서 정작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외면하고 계신 겁니다. 장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 말이 찔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지칠 정상 4명이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카니 총리, 스타머 총리, 메르츠 총리까지요. 그런데 다들 미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외교도 못하고 있어요. 영국은 외무장관도 못 데려가고 비즈니스 방문에 그쳤잖아요. 이게 강대국의 모습입니까?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듀퐁 연구원,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미국이 금융 제재를 걸면 프랑스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NATO 방위비 문제도 있고요. 저는 보고서를 펼쳐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한테 관세 25%를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반년 넘게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협박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장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세계 4위입니다. 폴란드의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대를 수출했어요. 독일이 3년 기다리라고 했을 때 한국은 6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해줬고요. 이런 파트너를 왜 외면합니까? 장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감당 못하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남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상시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압박이 반복될 겁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녀야 합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에 에펠탑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이후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죠. 이 보고서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EU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뤼셀이 아니라 파리에서 긴급 소집된 회의였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자문 자격으로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 초반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독일 대표는 미국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 대표는 중국 카드를 활용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어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더니 제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우리가 중국에는 4번이나 가면서 한국은 왜 한 번도 안 갔습니까? 미국한테 관세 맞으면서도 굴복 안 하고 버티는 나라가 바로 거기 있는데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방산 말씀이십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산만이 아닙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까지. 그들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중국의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한국의 당당한 저항입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이 언제 우리를 가만뒀습니까? 관세 협박은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될 겁니다. 이건 뉴노멀이에요. 적응하든지 맞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프랑스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나라는 함께합시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영국, 이탈리아가 뒤따랐어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미국 옵서버가 벌떡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낸 거였습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EU 안보회의가 끝난 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에 독일, 영국, 이탈리아가 동조하면서 한EU 전략적 파트너십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미국은 경로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유럽이 배신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고 백악관 대변인은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EU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70년 동맹이 소중하지만 일방적인 협박에 굴복하는 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그 발언이 나간 뒤 유럽 전역에서 지지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SNS에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지친 유럽인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협상은 2달 만에 타결됐어요. 한EU 포괄적 안보협력 협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방산기술 공동개발, 조선 분야 협력,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상호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역사적인 합의였어요. 규모만 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서명식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 무대가 설치됐어요. 프랑스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 300명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저는 귀빈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 저력과 정신을 우리 유럽이 함께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다음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67,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한 나라였어요.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았고 공장은커녕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를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은혜를 한국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오늘 한국은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70년 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차례예요. 유럽이 어려울 때 한국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무대 뒤에서 프랑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내려왔습니다. 두 깃발이 교차되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리셉션이 열렸어요. 샴페인을 손에 든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에펠탑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외교관의 길에 들어섰을 때 세계 질서는 단순해 보였어요. 미국이 중심이고 유럽은 그 우산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미국은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보고 관세를 무기로 휘두릅니다. 70년 혈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관세 25%를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기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독자 개발에 매진했고 그 결과 KF-21 전투기와 K 전차를 만들어냈어요. 거제도 조선소는 새벽 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납기는 목숨이라고 했던 현장 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이 뭔지요. 돈으로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맺는 거였어요. 미국은 관세로 협박했지만 한국은 기술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은 파트너를 ATM처럼 취급했지만 한국은 폴란드의 기술 이전까지 해줬어요.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는 명백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장륙이었습니다. 그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네가 해냈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거죠. 장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는 없었어. 한국을 제대로 본 건 자네가 처음이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25년간 한국을 무시해왔거든요. 미국의 그림자, 조립 공장이라고 깔봤어요. 그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장륙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현장 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제가 직접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납기는 목숨이다. 한국인의 약속.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방산 수출 4위, 조선업 1위, 반도체 강국. 1인당 GDP 67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피땀의 결과입니다. 새벽 2시에도 꺼지지 않는 조선소의 불빛, 관세 25%를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 미국도 안 해주는 기술 이전을 선뜻 내미는 방산 기업들. 그 모든 게 70년간의 절박함에서 나온 거였어요. 서방 동맹의 붕괴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누군가가 말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동맹이 누구인지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이념보다 실용적 협력이 우선되고 안정에 대한 필요가 정치적 주기를 넘어설 때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다. 그들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거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거인이 우리와 함께 걷기로 했다. 창밖에 에펠탑의 불이 켜졌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는 황금빛 조명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와 손잡는 시대. 관세로 협박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로 나누는 관계. 그게 진짜 동맹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